오늘의 사연은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시작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믿음과 그 뒤에 감춰진 배신의 기록. 끝까지 지켜낸 한 어머니의 선택과 결단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전개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처럼 쉬는 날이라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윤이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엄마, 오늘 하나 유치원 하원 시간에 데리러 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몇 시? 2시 30분이요. 서아가 회의가 길어진다고 해서요. 알았다. 김밥 좀 싸서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섞었습니다. 단무지를 길게 썰고 계란을 붙였습니다. 김 한 장을 펼쳐놓고 밥을 골고루 펴 발랐습니다. 말 때는 힘을 적당히 줘야 했습니다. 너무 세게 말면 김이 찢어지고 너무 약하게 말면 흩어졌습니다. 유치원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송도 신도시 끝자락 35층짜리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아들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어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30대 초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운동화는 흰색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마트에서 산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체중이 실리자 무릎이 살짝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땀 냄새와 크레용 냄새가 섞여서 났습니다. 배고파요. 김밥 싸놨어. 집에 가서 먹자.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하나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쉴 새 없이 말했습니다. 친구 이름, 선생님이 읽어준 동화책 제목, 점심으로 나온 반찬 이름들. 저는 그래? 정말? 우화를 적당한 타이밍에 넣으며 들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저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0517. 며느리 서아의 생일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나왔습니다. 에어컨을 켜두고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하나와 함께 김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단무지만 빼고 먹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핸드폰이 여기 있어요. 하나가 소파 쿠션 사이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로즈골드 색상의 아이폰이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 목록이 보였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7개, 전화 부재중 1개, 그리고 제 눈이 멈췄습니다. 전화 부재중 표시 옆에 연락처 이름이 보였습니다. 곧 죽을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 얼굴 사진이 작게 박혀 있었습니다. 작년 설날 가족 사진에서 잘라낸 사진이었습니다. 숨이 목구멍 어디쯤에서 걸렸습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하나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김밥 더 먹어.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이도 알아차렸는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곧 죽을 년.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런 이름으로 저장해 뒀다는 것. 2년 넘게 함께 살면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화장지로 닦았습니다. 다시 났습니다. 다시 닦았습니다. 밖에서 하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 심심해요. 금방 나갈게. 저는 거울을 보며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눈가의 떨림을 멈추려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 있는 것을 올렸습니다. 3번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하나가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은 그대로 커피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퍼즐을 맞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000피스짜리 미키마우스 퍼즐이었습니다. 하나는 귀 부분을 맡았고 저는 배경을 맡았습니다. 비슷한 색깔의 조각들을 분류하며 저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계속 떨렸습니다. 파란색 조각을 집으려다가 놓치고 다시 집으려다가 또 떨어뜨렸습니다. 곧 죽을년이라는 4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이 화면에 떴을 것이라는 생각에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할머니, 이 조각 어디 들어가는지 알아요? 하나가 작은 조각을 들고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도와줬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손이 제 차가운 손끝에 닿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위태로운지 느껴졌습니다. 비슷한 색깔의 조각들을 분류하며 저도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퍼즐 조각들처럼 흩어진 제 마음은 쉽게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나가 뛰어가서 도윤이에게 안겼습니다. 도윤이가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서아는 언제 와요? 7시쯤 온다고 했어. 도윤이가 아이를 내려놓고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며 커피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봤습니다. 이거 서아 거네. 두고 갔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퍼즐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자꾸 핸드폰으로 갔습니다. 검은 화면 위에 거실 조명이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오후 7시 서아가 돌아왔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오는 청바지에 굽이 5cm 정도 되는 구두. 손목시계가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괜찮아. 하나랑 잘 놀았어. 서아가 커피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봤습니다.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아, 폰을 두고 갔네요. 혹시 급한 전화 없었나요? 모르겠어. 벨이 한번 울렸던 것 같긴 한데. 서아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그녀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별거 아니었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어깨가 약간 경직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을 껐지만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 때문에 방 안이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곧 죽을 년. 그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걸 때마다 그 이름이 화면에 떴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저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30분 늦은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깨가 결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곧 죽을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된장을 풀다가 생각에 빠져 무의식 중에 한 번 더 풀었습니다. 국물을 맛보니 너무 짜서 혀가 얼얼했습니다. 물을 더 붓고 다시 끓여야 했습니다. 점심 손님들 계산할 때도 실수가 계속됐습니다. 7,000원인데 10,000원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거스름 돈을 잘못 계산해서 손님한테 지적도 받았고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들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시금치나물용 마늘을 까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칼로 마늘 밑동을 자르는데 며느리 생각에 정신이 팔려 손가락까지 베어버린 것입니다. 피가 나와도 한참 뒤에야 알아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아니 제 정신이 아닌 하루가 흘렀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아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손님이 적었어.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서아가 타자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아의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거실 쪽을 힐끗 봤습니다. 핸드폰은 노트북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아래를 향해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하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머리가 한쪽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딸기 우유 주세요. 저는 냉장고에서 딸기 우유를 꺼내 컵에 따라줬습니다. 하나가 두 손으로 컵을 받아 마셨습니다. 입 주변에 분홍색 얼룩이 묻었습니다. 하나야, 할머니한테 화면 넘기는 거 가르쳐 줄 수 있어? 엄마가 하는 것 같은 거. 하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패턴이요? 엄마가 맨날 해요. 이렇게. 아이가 손가락으로 공중에 별 모양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 모양을 유심히 봤습니다.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왼쪽으로, 오른쪽 아래로, 다시 위로. 별 모양이구나. 네, 엄마가 맨날 별 그려요. 핸드폰 킬 때. 저는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딸기 우유를 다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가족들이 각자 할 일을 하러 흩어졌습니다. 도윤이는 서재에서 독서를, 서아는 침실에서 인형 놀이를, 하나는 거실에서 태블릿 게임을 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본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네 글자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곧 죽을 년. 옆에 박힌 제 사진과 함께. 아니냐, 직접 확인해 보자. 그래야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9시쯤 서아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침실 침대 위에 두고 갔습니다. 도윤이는 서재에서 나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놀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욕실에서 샤워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패턴 잠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하나가 가르쳐준 대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왼쪽 위로, 오른쪽 아래로, 가운데 위로. 별 모양. 핸드폰이 열렸습니다. 홈 화면에는 여러 앱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네이버, 배달의 민족, 쿠팡. 저는 카카오톡을 눌렀습니다. 채팅방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맨 위에 패밀리라는 방이 있었습니다. 가족 단체 톡방인 모양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여러 개인 톡과 단체 톡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패밀리 방을 눌렀습니다. 안에는 도윤이, 서아, 그리고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천사 같은 어머님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스크롤해서 봤습니다. 서아가 보낸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님께서 해주신 미역국 너무 맛있어요. 오늘도 하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정중하고 고마운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채팅방 목록에서 다른 단체 톡들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동기들, 대학 동창, 헬스장 언니들, 아이맘들. 그리고 마지막에 욕설주의라는 방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 방을 눌렀습니다. 안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서아와 2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방 제목 아래 작은 글씨로 며느리들의 솔직 토크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대화를 봤습니다. 언니들 진짜 미치겠어. 뭔 일? 시어머니가 또 간섭해. 우리 곧중년은 오늘 반찬 투정했어. 곧중년. 언니 장명 센스. 진짜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하는지. 차라리 죽어주면 좋겠다. 욕실에서 샤워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아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TV 보려고. 아, 네. 저는 먼저 잘게요.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그래, 잘 자. 서아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TV를 켰습니다. 구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곧중년 차라리 죽어주면 좋겠다.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아침을 먹을 때 서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 네. 어제도 가스불을 끄시는 걸 잊으셨잖아요. 저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어제 가스불을 끄지 않았던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랬나? 네. 제가 확인하고 껐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도 열어두셨고요. 도윤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혹시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치매 검사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치매? 그냥 예방 차원에서요.
서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면 마음도 편하실 거예요.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와 나무 식탁이 부딪히며 툭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상해 보여? 이상한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도윤이와 서아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하나한테 같은 말을 3번 하셨어요. 무슨 말? 숙제했냐고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깜빡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안전을 위해서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마저 먹고 그릇을 설거지대에 놓았습니다. 가게에 나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서아가 저를 치매에 걸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스불, 냉장고 문, 반복된 말. 이런 것들을 일부러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 가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거실 모서리에 설치된 홈캠이었습니다. 하나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인데 24시간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외출한 틈에 저는 핸드폰 앱으로 어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빨리 감기로 돌려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가 부엌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하나와 이야기하는 모습. 그런데 가스불을 끄지 않거나 냉장고 문을 열어둔 장면은 없었습니다. 하나에게 숙제 얘기를 한 것도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서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곧 죽을년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저장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후견인 신청을 위해서겠죠. 그렇게 되면 제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어제 정신 없던 건 맞습니다. 핸드폰에서 본 그 충격적인 이름 때문에 온종일 집중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것과 치매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가게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서아가 거실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요즘 많이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요. 치매 검사 받을 수 있는 병원 알아보고 있어요. 전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서아의 대답으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법적으로 후견인 절차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내 재산 관리 때문에요.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를 일부러 크게 냈습니다. 서아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아, 회사 동료요. 업무 얘기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 동료와 후견인 얘기를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서아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자세히, 더 체계적으로. 새벽 2시쯤 모든 가족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별 모양 패턴으로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먼저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곧 죽을 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작년 추석 때 찍은 가족 사진에서 잘라낸 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욕설주의 방해 대화 기록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2주 전 대화. 언니들 우리 곧 중년이 또 했어. 뭐? 김치 싱겁다고 투정. 아 진짜 꼰대네. 맞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차라리 요양원 보내면 안 되나? 돈이 문제지 뭐. 1주 전 대화. 곧 중년이 은행 갔다 왔어. 왜? 모르겠어. 뭔가 수상해. 혹시 돈 빼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다. 미리미리 막아야 할 듯. 어떻게? 치매 진단받게 하면 되잖아. 그럼 후견인 신청하고. 완전 좋은 생각이네. 어제 대화. 오늘 곧 중년한테 치매 검사 받자고 했어. 반응 어땠어? 처음엔 거부했는데 설득 중. 화이팅. 우리도 응원한다. 고마워 언니들. 성공하면 술 한잔 해야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에 앉아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침실로 돌아가서 핸드폰을 더 확인했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어봤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출금이 시도되었으나 본인 확인이 필요하여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가게에 있었습니다. 은행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메시지들도 봤습니다. 부동산에서 온 문자, 보험회사에서 온 문자. 모두 서아가 제 명의로 뭔가를 알아본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러리를 확인했습니다. 사진들을 스크롤하다가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제 신분증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지갑에서 꺼내 찍은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제 통장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잔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억 2천만 원. 저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서아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제 개인 정보를 몰래 촬영해 두었고 은행에서 제 돈을 빼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2년 넘게 함께 살면서 정성껏 돌봐준 며느리가 저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손녀를 위해 매일 김밥을 싸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늦은 퇴근길에 따뜻한 국물을 끓여 주었던 그 시간들이 모두 헛된 일이었던 것일까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생각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무엇이었을까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이 있는 노인이었을 뿐인가요? 아들은 알고 있을까요? 설마 모르지는 않겠죠. 부부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남편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제 등 뒤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가게 일을 일찍 마치고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제가 10년 넘게 거래해온 김혜진 과장이었습니다. 40대 초반,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누군가 제 계좌에 접근하려고 한 기록이 있는지도요. 김 과장이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딱딱딱 들렸습니다. 우선 고객님 명의 계좌는 총 3개입니다. 적금 1개, 예금 2개네요. 잔고는 얼마나 돼요? 총 1억 2,150만 원입니다. 최근에 누군가 이 계좌들에 접근하려고 한 기록이 있나요? 김 과장이 화면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지난주에 가족분이 다녀가셨네요. 출금을 요청하셨는데 위임장이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가족이요? 누구? 며느님으로 추정됩니다. 박미정 고객님의 며느리라고 하시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얼마를 출금하려고 했나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5천만 원. 제 전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다른 은행에도 갔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 은행을 다니면서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 계좌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요. 비밀번호도 모두 바꾸고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가족분과 상의할 필요 없어요. 제 돈이고 제 결정이에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좌 이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돈을 새로운 은행에 새로운 계좌로 옮겼습니다.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께서 문의하시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계좌가 해지되었다고만 말씀해 주세요. 새 계좌 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면서 저는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돈은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이제 집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갔습니다. 하나로부동산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안에는 50대 중반 정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송도 신도시의 35평 아파트였습니다. 아, 그 단지 잘 알죠.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4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요즘 4억에서 4억 2천 정도 해요. 급하게 파시려면 3억 8천 정도로 내놓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나 걸릴까요? 현금 매수자 찾으면 2주 정도요. 그렇게 해주세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몰라도 돼요. 제 단독 명의니까요. 중개사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곳에 서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 가게에 들렀습니다. 새 휴대폰을 샀습니다. 번호도 새로 받았습니다. 기존 핸드폰은 집에 두고 나올 때만 새 핸드폰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금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3억 7천만 원에
즉시 거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승낙했습니다. 계약은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습니다. 그 주말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개인용품을 작은 캐리어 2개에 담았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별도의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하나에게 줄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작은 스케치북과 색연필 세트였습니다. 첫 페이지에 편지를 써넣었습니다. 하나야, 할머니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이사 가게 되었어. 너무 갑작스럽지만 할머니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야. 네가 크면 할머니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일주일 후 일요일 저녁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은 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도윤이는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서아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할 얘기가 있어.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도윤이가 맥주캔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내일 이 집 나간다. 네? 도윤이가 되물었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집 팔았어. 일주일 뒤에 집을 비워줘야 해.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충분히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야. 서아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는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해요. 가족인데 상의도 없이. 저는 핸드폰을 꺼내 서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 전화 한번 받아봐. 서아가 당황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수신 표시가 뜨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상단에 곧 죽을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밑에는 제가 웃고 있는 얼굴 사진이 크게 표시되었습니다. 도윤이가 서아의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입을 벌렸습니다. 서아야, 이게 뭐야? 서아가 급하게 통화를 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네가 2년 넘게 나를 부른 이름이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매번 내가 전화할 때마다 내 화면에는 곧 죽을년이 떴겠지. 내 웃는 얼굴과 함께. 서아는 당황한 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불렀다고? 도윤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저는 다음으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아의 단톡방 대화였습니다. 우리 곧 중년이 또 했어. 차라리 죽어주면 좋겠다. 요양원 보내면 안 되나? 이런 말들을 친구들과 나눴지? 라고 적힌 카카오톡 사진이었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치매 진단받게 하면 되잖아. 그럼 후견인 신청하고. 완전 좋은 생각이네. 이번엔 치매로 몰아가기 위한 증거 문자 사진이었어요. 너는 내 돈을 빼먹으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구나.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2년 넘게 함께 살면서 정성껏 챙겨준 며느리가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를 부르고 있었다니. 게다가 제 치매를 조작해가며 돈을 빼앗으려 했다니.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그저 돈 덩어리였구나. 가족이 아니라 이용당할 대상이었구나. 저는 계속해서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끄지 않는다는 말, 냉장고 문 닫는 걸 깜빡한다는 말, 하나에게 했다던 반복된 말. 이것들도 다 거짓말이었지? 홈캠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아가 말했던 그날 저녁 영상이었습니다. 네가 말한 그날 혹시나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닌가 싶어서 홈캠을 다 확인해 봤어.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4시간을 다 돌려봤어. 화면 속에서 제가 부엌을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스불 끄지 않은 장면? 없어. 냉장고 문 열어둔 장면? 그것도 없어. 하나한테 숙제 얘기를 3번 했다고? 딱 한 번만 했어. 도윤이가 영상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짜 내가 치매에 걸린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혹시 정말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밤새 걱정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네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지어낸 새까만 거짓말이었더라. 서아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가 그건이야? 거짓말한 게 맞잖아. 이 영상이 증거야. 도윤이가 영상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아야, 이게 정말이야? 거짓말을 했다고?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내 돈 5천만 원을 빼려고 했지? 은행 직원이 다 얘기해 줬어. 5천만 원?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치매 검사 받게 해서 후견인 되려고 했잖아. 전화로 병원 알아보는 것도 들었어. 서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서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정말 이상하셨거든요. 깜빡하시는 것도 많고. 혹시 정말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싶어서 미리 대비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5천만 원을 빼가는 게 대비야? 그게 아니라요. 하나, 교육비랑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머니 돈을 조금만 빌리려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어요. 빌린다고 허락받았어?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실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냥이 뭐야? 도둑질이잖아. 오빠, 도둑질이 아니라 급해서 그랬던 거라고요. 하나 학원비 밀렸고 카드값도 밀렸고. 그럼 나한테 말을 하든지. 왜 엄마 돈에 손을 대려고 해? 오빠도 요즘 힘들다고 했잖아요. 부담 주기 싫어서. 서아가 계속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곧 죽으려는 진짜 농담이었어요. 친구들이 다 그렇게 불러요. 시어머니를 그냥 재미있게 부르는 거라고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차라리 죽어주면 좋겠다는 것도 재미있는 농담이야? 그건 그때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말이에요. 어머니가 김치가 싱겁다고 하셔서 김치가 싱거우니까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그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도윤이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지금까지 변명만 하고 있어. 변명이 아니라 설명하는 거예요. 오빠도 어머니랑 하루 종일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힘들면 나가면 되잖아. 왜 엄마를 괴롭혀? 나가라고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하나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는 서아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하나가 무서워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저는 하나를 안아줬습니다. 아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야,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저는 도윤이를 봤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하나가 무서워해. 도윤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아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당장 집까지 빼는 건. 서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서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서야 변명이 아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뭘 해야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했어. 하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어. 도윤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아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도윤아, 너도 알고 있었어? 뭘요? 서아가 내 돈을 빼려고 한 것,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것. 정말 몰랐어? 도윤이가 당황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저는 서아가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꿈에도. 그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네가 잘 처리해. 서아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집만은. 이미 늦었어. 저는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심각한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야, 할머니가 선물을 줄게. 방에 가서 찾아봐.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엄마가 울어요? 괜찮아. 어른들 이야기야. 어서 가서 찾아봐. 하나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곧 스케치북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예요? 응. 할머니가 하나를 위해 준비한 거야. 하나가 스케치북을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의 편지를 읽기에는 아직 어렸지만 예쁜 글씨가 적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편지를 써주셨어요? 할머니가 조금 멀리 가게 되었거든. 하나의 얼굴이 급해졌습니다. 어디요? 언제 돌아와요? 할머니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 하나가 크면 놀러 와도 돼. 아이가 제게 안겼습니다. 작은 몸에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서아와 도윤이가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이미 정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이사 트럭이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2개와 몇 개의 박스가 전부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출근을 포기하고 집에 남았습니다. 서아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은 하실 거죠? 필요하면이 뭐예요? 가족인데. 저는 도윤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모든 걸 덮을 수는 없어. 이사 트럭 기사가 마지막 박스를 들고 나갔습니다. 고객님, 준비 다 됐습니다. 저는 하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야, 할머니 잊지 마라. 할머니도 저 잊지 마세요. 절대 아니죠. 1층에 도착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와 헤어지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2년 넘게 매일 보던 아이, 제가 싸준 김밥을 맛있게 먹던 아이, 밤에 무서우면 제 품에 안겨 잠들던 아이. 그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지 않기를, 가족을 돈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나오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살던 35층 창문에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창문에 매달려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통영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벽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나가는 소리가 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당에 심은 상추와 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도윤이와 서아에게서는 계속 전화와 문자가 옵니다. 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도윤이와 서아가 어떻게 지내는지, 둘 사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한 달에 한 번씩 도윤이가 보내주는 하나의 사진만은 꼭 봅니다. 학교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과 놀고 있는 사진, 피아노 연주의 사진.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제는 하나가 직접 그린 그림이 왔습니다. 바다 그림이었습니다. 뒷면에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침실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나의 그림을 보며 아이의 안녕을 빕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평화롭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제 삶을 찾았습니다. 바다는 오늘도 같은 소리를 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내일을 준비합니다.